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다양한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본질을 벗어난 양상으로 전개되거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톡톡은 2주일 전에 미투 운동을 분석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부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2차 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지, 미투 운동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 차례 더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주일 전에 미투 운동 분석 토론을 할 때 출연했습니다만 한 차례 더 초청을 했습니다. 김정순 대구 여성여자연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강혜숙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3일의 임성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에 2차 피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에 가해자로부터 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무고의 피의자가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 피해자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정순 대표님. 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네. 성폭력 역고소는 그 가해자가 피소 이후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거나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아니면 손해배상 민사상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외에도 이제 위정죄, 뭐 협박죄, 모욕죄, 공갈죄 이런 것들로 이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 역고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실제로 이 역고소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위협만으로도 침묵하게 되고 네. 위축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네. 오죠. 예. 네. 실제 경우도 많이 경험하셨죠? 네, 뭐 저희들 상담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고 싶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명예훼손죄나 아니면 무고죄 같은 이런 역고소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하세요? 그럴 경우는 뭐 저희들이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본인이 그걸 판단해야 되는 사건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3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그 피해자가 결국에는 고소를 해야지 이 경찰이나 뭐 사법부도 제대로 움직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대해서 저희들이 뭐 강요를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피해자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는 게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사실 성폭력 피해 경험자가 피해 경험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한 뒤에는 본인의 치유, 적이 어떤 삶으로 좀 지내면서 이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하게 되면 그 치유할 시간이 없어서 더 힘들어지는 것인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성폭력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서 권력이 많은 거죠. 돈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했을 땐 굉장히 실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겠구나. 저 사람은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 단계인데 경찰들이 많은 경우에 성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신 말 잘못하면은 사실 그 명예훼손죄나 아니면 무고죄로 걸릴 수 있어.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투 운동 속에서 사실 즉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는 결국은 피해 경험자들의 입을 막는 그러한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들이 압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실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있고요. 무고죄 같은 경우는 실제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이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입증이 어렵듯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소 사실을 입증하기도 그러니까 고소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고요.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성폭력 범죄 사실의 고소를 주저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그 법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이 일단 우리가 집에 송사 하나 걸리면 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폭력 피해 자체도 힘든데 이제 법에 그게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 그걸 들고 나오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실 즉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는 좀 폐지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는 웬만하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즉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 좀 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악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네, 근데 이제 폐지 부분은 예.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무고죄 무서워서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 저 여성의 전화 대표님, 김정훈 대표님은 그 실제로 이 상담을 할 때 무고죄 무서워서 폭로하라는 말씀을 주저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 경우는 어떤가요?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받은 여성들이 저희 단체에서도 있고 또 무고죄 재판 중에 저희 단체로 찾아온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서워하지 말고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런 위축될 수밖에 없고 침묵을 지키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무고죄로 인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원의 판단도 법원의 판단했을 때는 뭐 적어도 뭐 상당 부분의 신빙성이 있지 않나 무고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실한 사실을 고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무고죄에 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좀 고소할 때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나 장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다 그런 부분을 적시하게 된다면 그 시간이나 장소에 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거짓이라고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한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고소를 하거나 한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좀 더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적으로 뭐 어떻게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고소 사실만 한다면 그런 의심의 여지를 살 가능성이 큽니다. 진실 공방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지금은 사죄한다. 그런데 그 뒤로 언론을 보면 뭐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 유무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성폭력에 대한 증거가 약간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저는 그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내가 너를 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약간 저는 협박처럼도 사실 들립니다. 그 법률적인 대응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희정 지사의 피해자인 그 김지연 수행 비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렵다. 라는 것을 지금 자필로 이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한편으로는 그 안 지사가 그래도 더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들어올 거에 대한 두려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해 경험자들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인 거고요. 그렇게 만약에 그 무고죄로서 너무 겁낼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피해 경험자는 훨씬 더 많은 자원,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을 때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겠죠. 활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서 돈과 시간과 권력이 다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 조문 자체로는 무고죄를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무고죄가 별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그 수행비서 관계에 있어서 그 수행비서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만일 그 수행비서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 할 경우에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희정 전 지사는 그 관계를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안희정 지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지된다고 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네. 것 같고 명예훼손도 그 피해자가 뭐 여러 장소에 뭐 네. 안희정 지사의 명예를 뭐 훼손할 목적으로 뭐 어떤 뭐 게시를 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고 단순히 그 뉴스에서 뉴스에 나와서 이제 뭐 그런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게 명예훼손으로 판단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받기보다는 피해자를 둘러싼 뭐 옆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그런 주변인 사람들이 오히려 뭐 그 고소를 당하거나 한 위험은 있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당할 여지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명예훼손이나 고소 무고죄를 만약에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역효과도 무시 못할 거라고 그 저는. 효과가 뭘까요? 결국 이제 악용하는 거죠. 이제 보복성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게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를 성범죄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이. 사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에서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악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악용의 실체를 우린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저희들보다 이제 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되는 나라들에서는 이 피해자한테 도리어 칼이 되기 때문에 많이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근데 유독 이렇게 피해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악용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은 좀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뭐 명예훼손죄나 무고죄가 폐지되어 있는 나라는 아마 어느 정도 신뢰성에 대해서 담보가 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 신뢰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감에 대해서 서로 담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뭐 문화가 조성된다면 조성된다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도 뭐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변호사님께서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좀 더 사회가 정의롭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없어져도 되는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사회적 분위기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는 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무고죄나 뭐 명예훼손죄로 해서 피해자들이 위축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다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무고죄와 성폭력의 무고는 상당히 다르다. 왜냐하면은 증거가 있다면은 그게 왜 무고가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성폭력의 그런 피해자의 특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는 이 범죄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무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거나 그걸로 해서 침묵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네. 성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듯이 성범죄 고소 사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또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걸 뭐 무고죄를 폐지하거나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조제도,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 국선제도가 성범죄에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해 있는데 지금 선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뭐 적극하려고 해서 피해자를 뭐 법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신고율을 낮추거든요. 역고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고소나 이런 거를 네. 역고소나 이런 부분을 왔을 때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 뭐 약자에 있는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예.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역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부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는 네. 피해자 국선제도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변호인은 지금 피해자 국선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선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선제도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네.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는 뭐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시행하느냐예요. 문제죠. 네. 어떻게 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넣어놓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그걸 네. 따르지 않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의 효율성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수사기관이나 이런 성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정부의 대책을 따른다면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전개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3월 12일이었죠. 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그 형사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에 강력히 네. 최종 견해를 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국제기구의 어떤 권고에 따르는 의미도 있는 것인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것을 일선 경찰에서 이제 얼마만큼 혹은 또 재판 과정에서 이게 잘 실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느냐, 이제 그 방법을 좀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그 간음의 경우, 이제 정부 발표는요.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하고 공소시효는 7년에서 10년으로 이제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래 추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하고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안인데요. 그러니까 벌을 더 준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건 양형규준이 아니라 네. 법정형입니다. 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지 양형 규정은 네.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판사가 5년 안인데 3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그걸 형량하는 것을 양형 기준이라고 양형 기준이라고 네. 지금 그 법정형 상향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듯이 양형 규정 상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법정형이 높아진다고 해서 법원의 판사가 양형 기준을 안 올리면 네. 더 높이 10년 이하라고 하면 네. 하더라도 1년도 처벌할 수 있고 6개월 처벌할 수 있는데 네. 법정형의 상향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데 일부 효과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공소시효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의 상향보다는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지방법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높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다른 지방 변호사에서도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와 같이 대구 지방 변호사에 지금 그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판사들끼리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듯이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 양형 기준을 좀 더 엄하게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동의를 하면서 성폭력 피해 경험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약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인 거고요.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면은 내가 금전적으로도 내 인생 설계에도 굉장히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라는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제 성폭력 가해자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순 대표님. 저는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무고죄에 대한 것들을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에 대한 강화 대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이 피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 이제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법정형으로 아무리 높게 해놨더라도 그걸 무고를 인지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증거들을 내놔라고 한다거나 이랬을 때 뭐 이런 정부 대책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어땠다, 아니면 성적인 이력이 있나 없나,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이가 많은데 왜 이런 걸로 고소를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왜 고소를 하느냐. 안 그러면 신고를 늦게 한다고, 늦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의심받기도 하고, 반대로 또 너무 당당하게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 그것도 의심받게 되고. 그래서 늘 저항했는 걸 증명해내야 되고 이런 수사기관에서의 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해결되는 게 더 먼저가 아닌가. 물론 이제 이렇게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성범죄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의 처벌이 너무 약했다는 거에서 봤을 때는 좀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법부에서는 도리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판결 내리는 데서 더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법들이 계속 실효성 있게 되려고 하면은 경찰, 검찰 이런 조사 단계, 수사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의식 변화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투 운동에 동참했단 말이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 사실이 어렸을 때 당했던 사실일 수도 있고 또 뭐 한 20년 전, 10년 전에 당했던 사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있잖아요. 이 처벌을 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래서 소급 적용해야 된다. 공소시효를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뭐 재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재형법정주의가 법제도라는 게 제도 뭐 기본적인 틀을 지켜야지 법제도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인 형사법에 있어서 재형법정주의가 가장 큰 원칙입니다. 형법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재형법정주의부터 배웁니다. 배우는데 재형법정주의 원칙 중에 하나가 행위시법 원칙입니다. 행위시에 있었던 법으로 처벌해라. 그 위에 생긴 법으로 처벌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도에 상당한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행위시법 위주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공소시효를 없애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연장하면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죄를 덜먹이거나 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전 대통령들에 대한 뭐 고소를 하거나 딱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면서 소급표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제 이제 태완이법이라고 있죠, 그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한 번 연장됐다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습니다. 그때도 공소시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대책이 있습니다. 그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개설된 익명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런 의문도 들어요. 과연 신분 노출이 안 될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면은 그 가해자를 뭐 고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김정순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익명신고 시스템은 공직사회 비리라든가 뭐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직장 내 성폭력에 이렇게 이제 뭐 적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힘들어서 참고 있던 이제 피해자들한테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익명신고 운영 하루 만에 뭐 한 30건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결국 저는 이 제보나 신고에 대한 것들도 뭐 익명이든 어떻든 간에 제대로 된 해결이 먼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리 신고를 해도 사건 해결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준다거나 또 사건 해결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네. 그랬을 때 이걸 운영한들 무슨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죠. 그래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이 접수돼서 이게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사건 처리가 된 게 1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기소된 경우는 0.5%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이걸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또 그런 인적 자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한다면 그냥 정부 대책도 그냥 공연불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이런 대책들이 어떤 상징성도 가질 수 있지만은 결국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가? 네. 예,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그 운영비 이런 것들이 배정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익명신고 제도가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만약에 익명신고를 해서 말씀드렸듯이 다 해결된다면 가장 훌륭한 제도겠죠. 피해자 보호할 수 네.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걸 피해자 신분을 숨기고 네. 기소까지 될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네. 이런 익명신고 제도는 그런 신고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뭐 기관의 대표라든가 네.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 네. 공고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부분이지 이 부분 익명신고 부분을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연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투가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언론은 주로 이제 유명인의 성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직장 내 또 작은 직장 내 비정규직 대체로 여성이요. 그리고 네. 또 이주 여성 노동자 이런 분들은 성폭력을 당해도 그걸 폭로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의 완전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예. 사실 말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 몇십 년 동안 피해자들은 외쳐왔습니다. 개인 네. 상담을 통해서든 그동안에 많은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가 그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 준비가 안 되었었던 것인 거죠. 예, 그래서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좀 안전함을 느끼고 많은 변화를 위해서 이런 운동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처한 위치에서 말할 조건이 되지 않아서 말을 네.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네. 장애 여성, 이주 네. 여성 노동자, 네. 그리고 성소수자, 10대 여성들 피해자들은 아직도 이야기하는 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주 여성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일단 한국어가 잘 되지도 않고 네. 예, 그리고 한국의 정보에 대해서 모릅니다. 법도 모르고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 있죠. 그리고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피해를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받으려고 하면은 신뢰할 만한 자를 동석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주 여성들은 이 여성들의
폭력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조차 없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성 혼자서 뭐 경찰 찾아가서 상담받고 신고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서 2차 피해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담 창구가 일단 없다라는 거,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문제가 끝나면 미동력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네. 그래서 차라리 체류권을 선택하지 성폭력 피해 문제는 참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체류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투에 동참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여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는 안정된 체류권을 주고서 그런 폭력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베트남이나 이제 이런 상대국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성폭, 가폭, 성매매 피해를 경험하고 출국한 여성들이 있죠. 그런 여성들한테는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한 감정하고도 연결을 되는 외교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국은 굉장히 이주민이 지금 200만 명 넘게 유입되어 있는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해서 들어온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는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한국에는 이제 미등록 이 사회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 작년 연말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제 미등록인 채로 있으면은 출입국에서 단속 나오는 것이 두렵죠. 출입국에서 미등록자를 잡아서 체포, 구금, 출국시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동료 노동자가 지금 단속 나온다, 피하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폭력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데리고 나갔는데 이 태국 여성이 강하게 거부하니까 살해를 했습니다. 그 시체가 이제 경북 영양에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주 여성들은 특히 미등록 이주 여성들은 그 미등록 신분 자체가 성폭력의 하나의 타깃이 되는 것인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미등록 이주 여성들일지라도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수사가 끝나더라도 최소한 한국에서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일정 정도는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좀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미등록 이주 여성에 대해서 미등록 이주 여성을 발견하고도 이게 뭐 그냥 자기 나라로 복귀시키지 않고 출국시키지 않고 체류하게 해준다. 이런 부분은 법제도식 관점에서는 지금 현실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체류시킨다. 이런 논리는 좀 비약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손해배상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든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미등록 이주 여성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체류를 허가해준다. 그러면 다른 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또 그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결국에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불법 체류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암암리에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이란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미등록 이주 여성을 체류하게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해준다 이런 부분은 아니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당연히 그렇게 만약에 성폭력 피해자인 게 이제 확실하고 이렇게 되면 사건이 끝나고도 비자 변경을 통해서 체류권을 준다는 의미인 거고 미등록인 채로 그냥 체류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당연히. 이제 그 관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대책에서 이제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쏟아내듯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여성 폭력에 대해서 이주 여성이 가장 취약한 그룹 중에 하나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얘기될 수 있는 측면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주민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 일본에서조차도 이러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체류권을 허가해주고 있다라는 것인 거죠. 바로 이러한 어떤 대안을 얘기하는 것은
여성 폭력이라도 여성이라도 굉장히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 중에서도 비정규직 이주 여성 노동자 혹은 성소수자, 장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하다라는 것인 네. 거죠. 그럼 국제사회에서도 그 취약한 젠더 폭력에 취약한 그룹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고 세심한 시스템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네.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대안들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비정규직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 약자 아닙니까? 뭐 덜하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의 같은 약자 그룹이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한국에서는 여성 노동자, 임금 노동자의 한 38%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네. 특히 40대 이후에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노동자들은 66%가 비정규직이거든요. 네. 비정규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왜 원청이 있고 하청 구조를 네.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폭력 사실 자체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냥 너 하나 입도 안 물고 말어. 네. 이제 이렇게 네. 가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여성 중에서도 취약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 처벌을 한다든지 네. 이런 비정규직 장애 안에서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조직의 장한테 좀 강력하게 네.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네. 예, 뭐 말도 이 언어가 잘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미등록 상태일 때는 이걸 만약 신고하게 되면 본인이 미등록 상태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걸 두려워해서 이제 네. 신고하기가 힘들고 또 미투도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지적 장애 여성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타인이 호의를 베푸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비장애인에 대해서 보다는 훨씬 더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네.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네. 협박이라든가 뭐 아니면 폭행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지 또 법정에서는 처벌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또 그걸 법정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도가니법이 제정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기소율도 높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이게 기소율도 낮아지고 또 법정에서 이 형량이라든가 이런 걸 선고를 할 때 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통계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비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주로 대구 여성에 전화해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상담은 대구 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상담은 이제 제가 일하는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 부설 대구 이주여성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각 이제 여성이라도 그가 어떤 이제 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 네. 이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는 적용되는 법이나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다르고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네. 예, 그런데 저희들의 어떤 여성운동 내에서는 이렇게 그 피해 경험자들의 특수성에 맞춰서 세분화되어 있는데 경찰 조사나 이제 재판정에서는 각각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지는 못해요. 예, 네. 그래서 경찰이나 이제 사법부에서도 그런 피해 경험자도 다 같은 피해자가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건 맞지만 특수성들이 각각 있다는 걸 감안해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게끔 전문성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어떤 법적,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도 이제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한 셈이고요.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을 보면은 물론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운동이 좀 가끔 가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스 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아내 이외의 여성과는 단둘이서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 펜스 부통령의 말에서 이제 유래됐는데 이게 여성 자체를 배제시킨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미투 운동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대표님. 네, 저는 일종의 남성들의 반격이면서 미투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결국에는 전가시키는 논리에서 출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펜스루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보통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여자랑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킨다라거나 이런 이제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직 내에서 성폭력을 일으키는 연령대들을 보면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5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갑자기 사회가 급변하고 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변화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여성들을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상사로 인식할 기회들이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그 나이 때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어머니라든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누이, 뭐 아니면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 아니면 뭐 술집에 가면 접대부.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 진입했고 또 조직에서 경쟁자이면서 어찌 보면 직장 후배가 됐는데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펜스룰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남녀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로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펜스룰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협박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뭐 그 승진도 못하는 유리천장은 지금도 있는 것인 거고요. 지금 현재 미투 운동과 함께 펜스룰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채용 과정에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이제 성폭력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해서 이제 입을 다무겠다는 내용에 나오지 않으면 불합격시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투 운동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런 어떤 면접 과정에서 이런 미투 운동에 대한 질문 자체를 금지시킬 빨리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펜스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내가 성폭력에 대해서 방조했구나. 내가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구나라고 반성하면서 남성들이 어떤 무책임함, 죄책감을 느끼는 그룹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을 상대할 때 함부로 했어요. 예, 함부로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참았었는데 이제는 밖으로 소리 내기까지 하고 이 얘기를 하네? 긴장하게 되는 것인 거죠. 예, 한번 그런 긴장감을 느꼈던 사람들의 어떤 조정 국면을 거치고 나면 내가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로 평등하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 펜스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잠재적 가해자,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옆에 오지 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는 경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인간 삶에 대해서 봤을 때 관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나만큼이나 저 사람도 참 존엄한 사람이다. 존중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거기에 여성이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 그러한 진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대표님들이 말씀했던 왜곡된 의미의 펜스룰입니다. 맞죠? 그렇죠? 뭐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한다든가 여성을 아예 뭐 지금 문화에서 배제시키는 하는 왜곡된 의미의 펜스룰을 분명히 방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펜스룰을 방지해야 되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문화에 대한 개선, 남녀 평등 의식이 좀 더 뭐 향상돼야지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남녀 평등 의식이나 성문화에 대한 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의 펜스룰. 어떻게 보면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술이 취하고 하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술자리, 뭐 여직원들과 술자리를 하는 경우에는 1차만 하고 끝내든가
아니면 뭐 회식 자리에서 웬만하면 술을 권하지 안 하든가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사무실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남자 직원, 여자 직원들이 있으면 여자 직원들하고 술 마실 그러니까 회식 자리를 하면 웬만하면 술은 자제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에서 펜스룰은 어느 정도 지금 해야지 성범죄가 방지되지 않느냐. 그 사무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효과가 없다면 안 하는 게 맞는데 효과가 있다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펜스룰은 그것도 지금 성범죄 방지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두 분의 여성께서는 동의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강혜숙 대표님. 그건 어떻게 보면 회식 문화의 변화하고도 좀 약간 조금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같이 담배 피면서 같이 술 먹으면서 회식을 2차, 3차까지 가면서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죠. 그 정보의 란에 남성들이 있다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이제 여성들이 덜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식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 뒤에 음식 먹고 침 먹도 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들을 이제 배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성들을 계속 이제 하급직이나 이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두게 되는 영향으로 갈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글쎄 일단은 아마 이런 말씀을 저는 이해는 하고 싶어요. 내가 여성들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 준비를 할 동안 나는 조금 약간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이런 의미로서의 펜스로 일어나면 저는 동의해요. 다만 그때 그냥 잊지 마시고 내가 여성을 똑같은 나의 직장 동료,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와 성찰을 하세요. 그걸 언제까지 혼자 고립돼서 살 수 없고 벽을 쳐놓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가 젊은 세대들이 오면서 많이 변했잖아요. 피자 파티나 이런 것식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회식 속에서 많은 정보가 오가고 고위급의 어떤 정보들이 오가는 문화인 건 또 사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술을 먹으면 남성들이 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여성들은 아예 회식을 안 오게 한다든지 남자끼리 간다든지 이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의 여성들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회식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와는 별개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는 취지로 공고하는 정도의 의미지 이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직장 내 지금 술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단체 회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화의 변화가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런 성범죄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펜스룰을 조금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성범죄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런 펜스 룰에 대해서 우리 회사도 한번 이렇게 가보자게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하는 거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 문화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 선행돼야 그 되는 문화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여성들의 삶이 어떤가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든지 그동안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직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분리로 이제 가서는 저는 좀 좋지 않은. 저도 그런 분리의 의미는 아닙니다. 분리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긍정적 의미의 펜스룰이라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하고 단절시키기 위한 펜스룰은 왜곡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펜스룰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직장에서 상사인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성별 분리가 확연한 이제 구조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급자의 여성들이 많고 상급자의 남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펜스룰을 주장하고 그것을 사내에 지시하는 사람이 상급자인 거라는 겁니다. 그럼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여성 분리로 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유하기를 사내에서 우리 직장의 문화는 어땠었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같이 들어가라. 그때는 진짜 직급에 상관없이 수평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요. 가능하면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바꿔나가는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펜스룰을 결정하고 회사 내의 펜스룰을 유포시키는 사람 자체가 직장 상사, 남성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왜곡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김정순 대표님. 네,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남녀는 결국에는 우리는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예,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펜스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님 말씀이 뭐 그게 오히려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여성만은 살 수 있는 곳도 없고 남자만 살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그 남녀 관계가 있고 또 직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의 그런 그 조직 내에서 관계를 보면 되는데 아마 그 펜스룰을 치는 그 자체가 남녀 관계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직장 동료로 대해주고 후배로 대해주고 그렇다면 펜스룰을 굳이 칠 필요 없이 같이 조직 내에서 평화롭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펜스룰을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의 성폭력이 회식 자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식 자리 여성들을 배제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회식이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술 마시고 노는 자리이기만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업무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성들을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남성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이 뭔가, 성에 대한 지식들을 좀 더 쌓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는 게 여성들을 대하는 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도 뭐 성폭력이라고 하고 저래도 성폭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서로 상대를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직장 문화를 가진다면 펜스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회식 자리에서 여자들을 배제하라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그 펜스룰을 얘기한 게 여성의 입장을 오히려 고려한 펜스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자제해라. 너무 과하게 먹지 마라. 그러니까 같이 섞이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회식 자리에 여성이 있으면 술을 좀 자제해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오히려 술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화도 그렇게 바뀌어 있고 술을 자제해라. 자꾸 뭐 2차, 3차 너무 많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성 직원 술자리에 가지 마라 이 말씀이세요. 여성들이 술을 많이 왜 술을 여성들만 좀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하는 예, 그겁니다, 변호사님. 예, 결정적인 거는 그게 여성이 이제 술을 뭐 덜 먹을 거다. 이제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남성의 시선에서 하지 말고 여성 직원들한테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출발을. 펜스를 이야기는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해법들이 달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 거죠. 여성들이 술을 동료들과 같이 먹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적인 발언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인 거거든요. 그런데 술 먹는 자체를 이제 안 한다든지 여성을 배제시킨다 이렇게 옮아가는 게 잘못이라는 것인 거예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성들이 예전부터 저희도 성교육을 안 받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 성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안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남성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연히 여성들도 술 좋아하면 같이 마시고 하죠. 안 그런 경우가 없죠. 근데 남성들한테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같이 있으면 본인이 너무 과하게 마시거나 해서 실수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선돼 뭐 교육을 받아갖고 모든 남성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남성들이 뭐 성교육을 뭐 성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한다든가 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예전부터 분리된 이게 있어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남성들이 회식 자리에서 아무리 술을 마셔도 자제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선진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그렇게 가기 전에 일단 과도기는 있어야 된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는 약간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동의하시면은 마무리 발언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네, 그 어떤 성폭력에 대한 성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성호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성범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네. 성의식, 성관념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하 수직 관계의 조직 문화를 건전하고 민주적인 수평 관계로 변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호소하더라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기로 돈을 떼이거나 사고나 폭행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 외부에 이를 알리고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도 범죄 피해자일 뿐이므로 이를 외부에 알리고 수치로 생각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된다면 미투 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성범죄에 대한 가장된 기사 내용 등으로 언론이 성범죄를 단순히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흥미가 아닌 팩트 위주로 다루게 된다면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강현숙 대표님.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1994년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성폭력은 어떤 강력범죄로 여기고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과 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근절되지 않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차별적인 어떤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느 쪽에 서서 정책을 펼치냐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을 위에 두고 그 외에 여성과 다른 성소수자들을 하위에 두는 것인 거죠. 이런 어떤 성별 분리 사회의 극단적인 면으로서 성폭력이 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연한 데에서는 우리가 좀 헌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실질적인 성평등을 해라라는 조항들이 저는 신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미투 운동 전개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과연 누가 성폭력 피해자 입을 막고 있는가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현재 경찰, 사법부 그리고 우리 주변인들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를 내면화하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펴서 좀 더 아주 구체적인 정책 실행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순 대표님. 네, 성폭력의 근본의 원인은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성적 불평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차별이나 성적 불평등의 뿌리가 결국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라든가 관습, 제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성상품화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투에 힘입어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과 폭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투를 계기로 법과 제도도 개선이 되고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남성 중심의 성문화 그리고 불평등한 성가치관들이 변화되어야 되겠고 피해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또 가해자들은 처벌받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사회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의심의 눈치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비난과 의심이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또 결국은 침묵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피해 사실을 마음껏 알리고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성폭력을 줄여나가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만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녀 사이, 갑과 을 사이, 조직 내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과연 약자의 주권이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결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요구하는 운동이 아닌가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